귀족 영주 시대죠. 근데 이제 그게 상당히 오래 지속되면서 굉장히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굉장히 그 노동자 농민들이 불평등만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볼셰비키라고 하는 당이 이제 공산당이죠. 그게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그것이 이제 기반에 대해서 레닌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소비에트 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그 돼가는 과정, 그 귀족 사회 그런 사회에서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소설이 탄생된 거죠. 그러니까 레닌이 공산혁명을 성공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이제 메이데이라고 하는 5월의 혁명인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너무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이제 지주들이 농민들을 학대하고 수탈하고,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자본가들 노동자를 너무 수탈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니콜라이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너무 그 우유라든지 밀가루 같은 것이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우선 애기 엄마들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애기들을 먹일 것을 좀 먹일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군대를 동원해서 쏴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의 신부 하나가 중심이 돼갖고 무혈 혁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페테스부르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도시에 여름 궁전이라고 하는 니콜라이 2세의 궁전이 있는데 아마 거기 그 황제가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황제의 사진과 뭐 그리스의 사진가를 들고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 이러면서 이제 5월에 실제로 이렇게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군대를 동원해서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죽였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때 이제 가만히 있어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노동단 농민들이 마침 그때 이제 그 혁명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때 이제 칼 막스의 그 공산주의 사상이 이제 들어와서 이 봉건 체제를 업고 모든 노동자 농민과 귀족과 또 사용자가 서로 하나가 되는 세상을 평등한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대. 근데 하여튼 어떻게 뭐 니콜라 2세가 자기 동생한테 뭐 정권을 이양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마가 됐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이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1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국내 문제에 대한 불만을 외국으로 이렇게 전쟁에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어려움을 돕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약 1,5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쟁에 가겠다고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그 전쟁, 외부의 전쟁으로 돌리게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말이지. 노동력이 글로 빠져나가서 산업의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돈을 거기다 넣느냐. 요즘 중국도 그렇죠. 자기 백성들은 굶어 죽게 생기고 너무 어려운데 저쪽 그 아프리카에다 막 돈 갖다 퍼볼 거여서 불만이 많다는데 그런 그 중국도 내부에 지금 뭐 매일 뭐 수백 건의 그 폭동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관심을 이제 외부에 돌리려고 하는데 그때 실패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불만이 또 고조됐고 또 그때 이제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전쟁을 했는데 러일전쟁에서 일본한테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계속 겹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공산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공산주의가 되게 됐죠. 그래서 최초의 막스 이론에 의한 실제 그 국가가 탄생이 되면서 이제 소비에트가 생기고 주변 국가를 점령하면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들이 생겼는데 한 16개 그 나라를 점령해서 하나의 나라로 묶었죠. 그런 이제 혁명에 성공한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이제 이렇게 잠식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끝나고
16개 나라가 다 이제 독립하고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책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차르 정부 귀족사에서 공산사회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있었던 소설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과정을 들이게 됐는가 하는 걸 보여주겠는데, 저자의 의도가 뭐냐. 그래서 고립길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죠.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하이데크 이후에는 해석하게 바뀌었죠. 존재가 말한다. 그리고 작가는 그 존재가 말하고 싶은 걸 그대로 받아 적는 하나의 기록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작품은 작가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작가한테 물어봐도 자기도 그냥 자기 의지와 크게 관계없이 써진 책에 대해서 난 작가로서 이 책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해석자의 하나로 첨부하는 것 뿐이지, 이건 내가 이렇게 썼으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입장이고, 단지 공감을 얼마나 얻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감을 갖고 읽으시고, 또 인터넷 같은 데 찾아가고 나무 어떻게 읽나 뭐 이렇게 그런 거 보고 거기에 기대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은 이제 그 배경이 상당히 그 오랜 그런 또 광범위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이제 우선 막스의 그 사상이 나오게 된 동기가, 막스가 유대인인데 독일 사람이니까 이제 영국의 대형 박물관, 도서관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 당시 16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다 기독교 국가죠. 그런데 빈부의 차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서너 살짜리까지 가난한 집은 가서 이렇게 노동을 해야 됐고, 또 교회를 갈 때도 부자만 가고 가난한 사람은 갈 수 없는, 노동 환경 때문에도 일 때문에 못 가기도 하지만 귀족만 가고 더러워서 입고 가라 옷이 없어 못 가기도 하고, 이렇게 빈부의 차가 커지면서 과연 기독교 하나님 예수께서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했느냐, 기독교 국가인데. 그리고 여기에 아무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 그런 교역자, 목사들의 문제. 그런데 불만은 이제 다 기독교 국가니까 기독교인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불만이 엄청 큰. 불만이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사회. 그러면 이런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는가? 그래서 원래 막스도 신학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께서 하신 얘기로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다음 세상에 천국이 있겠지만 지상의 천국을 얘기하는 공산사회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네 거 내 거 없이 부자들이 땅을 팔아내놓고 그리고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가져가는 사회. 너무 좋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꿈꾸는 사회였다. 그걸 근거해서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산업사회의 축복을 이 자본가와 노동자가 공유할 수 있겠는가, 같이 나눠서. 완전 평등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많이 벌으니까 노동자에게도 더 많이 주는 이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도에서 만든 거예요. 불만이 끓는데 이런 지식, 진리, 그리고 해석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공감을 한 거죠. 정말 이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지식인들이, 기독교적 지식인이 또 의식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맞아, 사회는 이렇게 가야 돼. 공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시도는 했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당들 중에 이제 기독교 당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소위 보수적이고 또 이 기득권층을 이제 거기서 그냥 사는 게 좋으니까 특권을 넣으면 그런 사람들이 당이 많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실패를 좀 거듭하게 되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러시아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그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겹치면서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니콜라 2세라고 하는 차르 정부의 황제가 정치를 너무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악수를 두는 거죠, 이렇게. 뭐 1차 대전에 참여를 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무혈 이렇게 어떤 그
5월 달에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우리 좀 노동자, 농민, 가난한 사람, 백성을 좀 먹고 살게 해주시 하는 그 비폭력적인 시위를 하는데 막 무슨 군대를 동원해서 막 죽인다든지 뭐 이런 잘못된 짓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공산혁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분위기가 러시아에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볼셰비키 당, 공산당이죠. 여러 당이 있는 중에 1차 분위기를 형성했고, 그 다음에 레닌이라는 아주 대단한 그런 전략가이자, 레닌이 글을 쓴 거 보면 굉장히 잘 씁니다. 지식도 많고, 그런 이론이 확실한. 그 사람이 레닌의 사상, 공산주의, 막스의 사상에 입각한 자기 사상을 발표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획득을 하고 폭력적 혁명을 통해서 이제 확 뒤집어 엎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그냥 그렇게 됐다는 건 큰 틀에서만 이해를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철학이나 이제 지식이라는 걸 심화시켜 보는 거죠. 프로세스가 도대체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가. 이제 이 공산주의에서 이제 그 막스가 하는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행동이 있기 전에 뭔 이론이 있다는 거죠. 의식이 먼저다. 의식이 있은 다음에 행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의 사상이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만드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여태까지 나온 이론 중에 최고예요. 이론상으로는. 그 지식을 갖고 사람의 의식을 깨우는 걸 의식화 운동이라고 그래요. 의식화 교육. 그것이 정치와 경제가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학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선 지식인층들이 소위 이제 의식화 교육이 되면서 이제 이 정부하고 이제 불의한 정부와의 투쟁을 하게 되면서 감옥에 갔다 오고, 그러고서 이제 혁명의 주체를 누구를 할 거냐? 지식인으로 처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식인들은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지식인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약해요. 지식인들이 이게 대가 약하다. 왜냐하면 자기들 가질 거면 갖고 대우받고 사는데 혁명하고 그 힘들잖아. 뭘 하고 혁명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사회에서 불평등하고 너무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혁명의 주체를 찾는데 다수있는 그게 노동자, 농민이죠. 이 혁명의 주체를 말하자면 공산주의 혁명에서는 이제 노동자, 농민으로 잡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불만은 부글부글 끓는데 이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런 사회가 왜 이루어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의식화 교육. 그러니까 사람다운 삶, 사람다운 사회가 과연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명확하게 그걸 인식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 노동자, 농민, 혁명의 주체들에게는 교육받은 사람이 들어가요. 교사든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아버지, 뭐 나타샤 같은 경우도 뭐 아버지가 대단한 지주이고 잘 살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탁 비틀면서 아버지는 원수다. 자식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갖고 감옥 갔다 오니까 노동자 농민들이 볼 때는 확 가는 거죠. 이렇게 잘 훌륭한 사람이 오죽하면 아버지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기까지 우리까지 왔느냐. 그 좋은 직장, 좋은 대우를 버리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론과 자기 실천적인 삶을 무장하고 와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깨어나야 된다. 이건 사람다운 삶이 아니고 우리도 한번 사람답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또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와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럼 노동자, 농민, 저기 이제 우선 노동자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껴있어요, 몇 명이. 바벨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의식화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식인이 되고 의식으로 무장이 되면서 주변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고 교육을 하게 되는데 노동자, 농민 학대를 받고 살아서 겁이 많아요. 항상 당하고만 살아왔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한번 뒤집으면 무섭습니다. 또 사실은.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나타샤 같은 사람이 그런 좋은 것을 버리고 이렇게
시골까지 이렇게 노동판에까지 와가지고 언제 잡히면 또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희생하면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 이게 그리스도적인 그게 러시아도 정교회가 지배하고 있고 유럽 사회도 이 기독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됨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아니겠냐.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사람답게 살고 또 그 사회를 사람답게 살만한 사회를 만드는데 희생하는 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지 다른 게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잘 들어보면 또 맞아요. 그게 잘 먹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바벨 같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래도 자기 삶을 끌어갈 만큼 하고 샤샤인가 하는 아가씨처럼 좋은 사람 결혼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다 희생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을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환경, 사회 그런 삶이 되도록 자기를 희생을 각오를 합니다. 자기 희생도 십자가의 정신이죠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뭐 유인물도 만들어 돌리고 5월 혁명 때 깃발을 앞에 들고 그래서 그게 의식이 키워드 때문에 된 거예요. 의식이 커져요. 그러니까 의식 교육이 의식화 교육이 안 되면 교회에서도 십자가 안 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다운 삶을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벨 같은 경우가. 그리고 나만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회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나 한 사람 희생하겠다. 그리스도가 희생했듯이 낮은 데로 와서 나타샤가 좋은 환경을 버리고 낮은 데로 와서 자기를 희생했듯이 나도 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고 살 수 있는 걸 버리고 나를 희생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하면서 이제 대표로 가는 게 감옥입니다. 내가 맞고. 근데 그 감옥에 가서 재판할 때 보면 의식화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똑똑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희생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노동자에서 농민으로 또 이제 전이가 되죠. 농민들도 그런 식의 키워지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얘기들은 뭐 목사님들 언급을 했는데 혁명의 주체를 노동자, 농민까지만 언급이 됐는데 인양반 고립기가 차가는 건 뭐냐면 가정의식과 그것까지를 다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볼 때는 가정의 어머니까지, 뭐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는 이제 말하자면 귀족적인 옛날 형태의 가정 안에서의 말하자면 갑질하는 사람 똑같고,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엄마마저도 글을 모르는 상태 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막스 같은 생각, 레닌이 같은 생각을 나타샤를 통해서 아들에게 전달하고 아들이 의식화 교육이 어머니까지 의식화 교육을 되면 완전한 혁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여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감리교 개혁을 얘기하는데 개혁이 일종의 혁명이잖아요. 또 교회의 개혁을 얘기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이 혁명하자 개혁하자 무슨 개혁이에요? 감리교가 어떻게 가야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뜻에 입각한 분명하고 명확한 무식쟁이를 데려다가 가르쳐도 의식과 교육을 통해서 감리교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이상적인 모델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이. 이성으로 공감할 만한 지식이 없다는 거죠. 지식을 가질 만한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혁명하되 어떻게 하잖아요. 혁명을. 뭘로 혁명하는데. 사람 바꿔가지고 감독 바꾸면 바뀝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감독회장 바뀌면 바뀌냐고. 지난번 감독 그 양반 이름 뭐야? 인천. 네? 아니, 그 양반. 전명구 감독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성모 목사 걸어가지고 했는데 이철 목사가 감독회장이 되면 좋을 줄 알았더니 이 양반이 나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빨리 감독을 해가지고 새로 뽑아야 돼. 감독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자기가 끝까지 해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취소했잖아요. 그럼 맨 그게 그거에 또 바꾸면 누구야?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맞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이 혁명이 가능하려면은 막스와 같은 명확한 이론, 그리고 그것이 형성 이론이 실천됐을 때 명확한 실상, 이런 사회가 된다고 하는, 이런 교단이나 이런 기독교가 된다고 하는 그것이 우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 막사 같은 천재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없잖아. 뭐 교단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감리교 본부를 개혁해야 되는데 120명을 뭐 60명을 줄여야 됩니다. 그 줄인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거기서부터 돼갖고는 안 돼요. 거기에 뭔가 그런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론에 따라서 정말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렇게 개혁을 하는 사람 밑으로 내려오고 밑으로 내려. 그것이 개교에 가고 개개 교인들에게 가고, 교인들 가정 한 가정에까지도 기독교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의식화 교육이 되고, 그걸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이제 모델들이 나오려야만 혁명과 그리고 또한 개혁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기존의 것에 비교해서 더 이제 좀 심화되고 가치가 있는 내용은 그동안의 혁명의 주체를 노동자 농민에게까지만 했었는데 하나 더 내려가서 집안의 어머니들까지, 가정의 의식혁명, 의식화 교육까지 가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혁명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 교회들도 여선교회가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근데 장로들만 모여서 뭐 떠들고, 뭐 목사들만 떠들고, 소용없어요. 또 우리 여성 목회자들이 변해야 이 감리교가 또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목회자는 잘하는 오늘 들어보니까 뭐 남자들 목사들이나 뭐 별 진배 없는 것 같아요. 개혁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 혁명과 개혁이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걸 뭐 크게 보면 이제 그 유럽 전체 사회 속에서 빈부의 격차 문제가, 그래서 막스를 통해서 이제 이론화되고 이상적인 모델이 제시가 되고, 그것이 이제 실험적으로 러시아에서 성공을 거두는데, 그때 혁명 주체를 노동자, 농민으로 보고, 그 다음에 실제 그들의 이론을 어떻게 구체화시켰는지를 이제 소설로 보여주는 거죠. 너무너무 잘 썼어요.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그리고 고립기는 한 발 더 나가서 그 노동자, 농민 갖고는 부족하고 가정의 의식화와 가정의 혁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혁명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게 뭐 공산주의 얘기지만 기독교의 개혁이나 모든 집단의 개혁은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소설입니다. 아주 뭐 그 공산주의 혁명에 관한 모든 책을 통틀어서 백미예요. 아주 절창. 이거 이상 없는 거예요. 이거 한 권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잘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학교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레닌의 친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레닌이 뭐 대단한 사람이 됐는데 아주 혁명 성공하고, 그 사람이 어느 섬인가 이런 데 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그 정도 대우도 받고, 세계적인 그런 이제 공산주의 혁명과 관련된 아주 가장 훌륭한 책을 쓴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의식과 혁명, 의식과 교육할 때는 꼭 이걸 읽어야 될 필독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론이 참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생 때 뭐 여러분도 다녀와서 알겠지만 젊은 애들 데려다 놓고 한 10권 미만의 책만 읽히면은 다 의식화가 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그런 의식화 교육을 할 만한 책이 한 권도 없어요. 한 권도 없어요. 아직도 천리옥정을 붙들고 앉아있고 그러니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책을 몇 권 읽어봐라.
소설도 좋고 시도 좋고 아니면 그냥 이론서도 좋아요. 읽고 나면은 지주의 아들이 말이에요. 또 고급 공무원의 자식이 서울대 법대 다니고 상대 다니는 애들이 그걸 넣어놓고 저 산업 현장에 그냥 위장 취업할 정도는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정도는. 근데 그런 연구를 안 해. 지금도 어디 교회가 이게 땅을 사가지고 거기가 개발돼갖고 10배 오르고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부동산 투기업자가 아니고 그게 애들이 그런 게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사회에서도 아직 자기는 말이지 대다수가 장가도 못 가게 생겼고 말이지. 그런데 이번에도 그 부흥사님 오셔갖고 목회는 잘하는 것 같다 그러는데 자기 땅 사놨는데 그게 10배가 뛰고 그래가지고 그냥 부흥회는 안 하고 그냥 처음에 한 20분 동안 자기 교회 비디오 보여주면 자랑을 실컷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분이 훌륭한 점이 있어요.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공감이 가겠는가. 자기는 집도 없고 자기 집 엄마 아버지는 집도 없고 성남 같은 데 특히 그래요. 임대 아파트도 하나 없어가지고 힘들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열받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TV에 나와가지고 우리 집 아파트 66채인가 되는 사람도 있대. 그걸 보면은 부럽다 이렇게 하는 게 별로 부럽지 않죠. 그래서 확 뒤집어 엎고 싶지. 그런 게 이제 문제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을 보면서 좀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데 우리 젊은 김윤중 전도사 몇 살이야? 32니까 90살까지 살 것 같아요. 제발 부탁인데 좀 그 젊은 애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읽으면 의식화 교육이 될 만한 책 좀 하나 써. 기독교인이 1200만이면 뭐합니까? 응? 우리 여기 강 목사님도 백 목사님도 30대자. 죽기 전에 이거 하나씩 쓰고 이거 안 쓰면 하나님 나라 가서 혼날 거야 아마. 뭐하고 왔냐고. 애기만 보다 왔냐고. 그러니까 써야 됩니다. 써서 이런 책 좀 하나 써. 이런 책. 응? 이런 책 하나 쓰라고. 그래야 읽고 나면 기독교인 되고 싶다. 이 숭고한 가치. 나도 사람답게 살고 기독교인답게 살고 이 세상을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가지고 살만한 나라로 만들자.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꼭 읽으세요. 꼭 한번 읽으시라고. 이런 것도 안 읽으면은 목사 되게 어려워. 목사 그게 뭘?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봉사님들이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책이 최고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론서는 많지만은 소설로는 최고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박수 몇 가지 하겠습니다.